네, 여러분. 제가 이 경관부 경찰학 이게 마지막 수업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경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업이 마지막 수업일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 수업의 마지막 시간인데 나 시간 계산 잘못했네 이거.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좀 힘내십시오. 좀 힘내십시오. 끝낼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자, 힘내시고. 자, 보안 관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관리. 먼저 보안의 원칙이 알부조죠, 알부조. 근데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을 이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한테만 한정적으로 알려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알부조 또는 한알부조, 한알부조.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을 한정의 원칙이라도 하니까 한알부조, 한알부조. 그래서 알부조, 한알부조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아야 할 사람에게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자, 그리고 부분의 원칙은 쪼개라는 것이죠. 비밀을 쪼개 놓으면 새 나간다 하더라도 쪼개진 것만 새 나가니까 통째로 새 나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쪼개라는 원칙이 부분의 원칙이고요. 보안과 업무 효율 조화의 원칙은 보안을 잘 지키면 좋지만 너무 보안에만 그냥 필이 박혀 있으면 업무를 못 하겠죠. 모든 비밀을 1급 비밀로 하면 비밀은 잘 지키겠지만 일을 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업무 효율성이 안 나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그 적절하게가 보안과 업무 효율은 반비례 관계가 있으므로 양자의 적절한 조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 자, 비밀을 구분해 보면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셔야 돼? 단전 막지 해를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단전 막지 해를. 그래서 이 단전이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킬 우려. 그래서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킬 우려. 단전 막지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 해를 끼칠 우려. 그래서 단전 막지 해를 1급, 2급, 3급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고. 자, 대외비는 비밀이 아닙니다. 대외비는 다른 표현보다도 거의 비밀이 아니야. 비밀이 아닌데 왜 빗자를 왜 넣었어? 이름 잘못 지은 거죠. 이름 잘못 지은 다음에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험 지문 내는 것이 객관식 지문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비 비밀이 아니니까 빗자를 넣지 말아야 되는데 빗자를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비밀 외에야. 비밀 외에. 이런 식으로 있는 것이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한외마약 마약이 아니에요. 근데 마약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또 1인 시위가 아니죠. 집회 시위가 되려면 2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1인 시위도 시위가 아니고요. 또 작은 호의 부패가 아니죠. 작은 호의는 부패가 아닌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래? 부패라면 부패에 해당한다면 이미 작은 호의가 아니죠. 부패에 해당한다면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명확한 거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부패에 해당하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거죠. 대신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니까 받아도 되느냐 받으면 안 되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호의 부패에 해당하지 않고요. 또 발견지라는 개념이죠. 실종아동법에서 실종아동 규칙에서 발견해서 보호 중인 장소죠. 발견해서 보호 중인 장소가 발견지입니다. 근데 발견한 장소하고 보호 중인 장소가 다르면 발견한 장소가 아니라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해요. 그러면 보호 장소라고 해야지. 발견한 장소하고 보호 장소가 다를 때 발견지가 발견한 장소가 아니라 보호 중인 장소인데 이름은 발견지라고 지어놨어요. 이름 잘못 지은 거죠. 이름 잘못 지어놓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험 지문에 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의도적으로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문서 비밀 분류의 원칙이 외과 독립이죠. 외과 독립. 자, 먼저 과소 분류 금지 원칙.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적절히 보호할 수 있으면 그 한으로 분류하면 되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이면 전부 다 1급 비밀로 만들어야죠. 전부 다 1급 비밀 만들어. 그럼 비밀 보호는 잘 되겠지만 업무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히 보호할 수 있으면 그 최저 등급으로만 분류해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분류해야 되고요. 자, 독립분류 원칙.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분류해야 되고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비밀하고 관련해서 분류해버리면 또 다 1급 비밀 되는 것이지. 다른 비밀하고 연관하면 1급 비밀하고 다 연관이 있어버리니까 다 1급 비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비밀하고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안 되고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해야 하고요. 자,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 여기서 그 생산기관이 어디죠? 그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생산기관이 필요하는 정도로, 즉 그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에서 원하는 정도, 그 정도 비밀 등급으로 분류해줘야 그 비밀이 제대로 보호가 되겠죠. 외국이나 국제 기구에서 우리한테 어떤 비밀을 줬어. 진짜 고급 비밀인 거죠. 왜? 우리가 취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보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땡큐인 거죠. 땡큐. 그 땡큐를 대충 관리해가지고 비밀이 새나가 다음부터는 다시는 비밀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로부터 계속 비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외국 정부나 국제 기구가 원하는 만큼의 그 생산기관이 필요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해야 합니다. 자, 비밀 취급 인가가 2급 및 3급 비취 인가권자가 경찰청장, 시도청장 아래 경찰서장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가권의 유임에서 각 시도청장은 경찰서장, 기동대장에게 2급, 3급 비취 인가권을 유임한다. 강행적으로 유임한다니까. 유임한다니까 경찰서장도 반드시 2, 3급 비취 인가권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2, 3급 비취 인가권을 가진 존재가 경찰청장, 시도청장, 경찰서장까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왜? 1급 비밀, 1급 비취 인가권은 아무도 가지지 못해요. 왜냐하면 1급 비취 인가권은 장관급 이상한테만 줘놨는데 우리 경찰청장이 차관급이라서 검찰총장은 1급 비취 인가권자인데 경찰청장은 2, 3급 비취 인가권자.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어쨌든 경찰청장이 차관급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인가권의 유임에서 경찰서장한테도 유임한다니까. 경찰서장도 똑같이 2, 3급 비취 인가권자고요. 그리고 아래 이때 경정 이상 경찰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단위 경찰기관장에도 유임할 수 있습니다. 자, 경찰서장, 기동대장한테는 유임한다. 경정 이상한테는 유임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유임받은 기관장은 다시 유임할 수 없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밑에 특별인가를 보시면 1번에 모든 경찰 공무원은 전의경 포함해서 임명과 동시에 3급 비취권을 가집니다. 자, 2번에 다음 부서, 중요부서죠. 중요부서. 우리 안에 중요부서 근무하는 자는 보직 발령과 동시에 2급 비취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3급 비취권을 가지고 중요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2급 비취권을 가집니다. 그 2급 비취권 가진 부서에 항공정보통신이 들어가 있어요. 항정살, 특수살은 항정살, 특수경과가 항공정보통신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 경과가 다 중요부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수경과는 보직 발령과 동시에 2급 비취권을 가진다 하면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 하단에. 왜? 특수경과인 항공정보통신이 다 중요부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중간에 별도로 비취 인가증 발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은 왜 그래? 우리 경찰 공무원 인원이 너무 많아. 인원이 너무 많은데 경찰 공무원 전체한테 3급 비취 인가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것 자체가 보안의 유해 요소가 되죠. 왜?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너무 인원이 많아서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취 인가증 발급하지 않고요. 대신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고. 자, 사항에 각 경찰기관장은 이해 부서, 즉 중요부서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중 친원 특이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 기구에서 2급 비취 인가 여부를 심의하고 비밀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즉시 인사 조치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나라 지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당연히 인사조치, 강행적으로 인사조치 해야 합니다. 오른쪽 비밀의 보관을 보시면 1번에 비밀은 일반 문서나 암호자재와 혼합해서 보관해서 안 됩니다. 즉 비밀은 따로. 1번 비밀은 따로. 자, 2번 1급 비밀은 또 따로. 비밀은 따로. 비밀 중에서 1급 비밀은 또 따로. 그래서 2번에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되고 다른 비밀과 혼합해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3번에 2, 3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 캐비넷 등 장부 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즉 2, 3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면 됩니다. 보관 책임자가 2급 비취 인가를 받은 때에는 2급 비밀과 3급 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1급 비밀은 반드시 따로. 자, 비밀 따로.
1급 비밀은 따로. 그러나 2급하고 3급은 함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자가 2급 비취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항에 보관 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 구역 또는 통제 구역에 이 제한 구역 통제 구역이 어떻게 나와? 지구통이죠. 제한 통제 구역. 죄송합니다. 보호 구역이라는 개념이 있죠. 보호 구역이라는 개념이 보호 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호 구역이라는 이름도 또 그대로 쓰고 있어. 그래서 보호 구역이라는 이름도 쓰고 있으면서 보호 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두 개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보호 구역, 보호 지역. 그 안에 지구통이 있죠.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지구통,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자, 지구통 중에서 더 중요한 구역이 뒤쪽으로 통제 구역으로 갈수록 더 중요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보관 용기에 다 넣을 수 없어? 그러면 지구통 중에서 구통, 그래서 제한 구역, 통제 구역에 보관함으로써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5번에 비밀 보관 용기 외부에는 비밀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표시를 해버리면 타겟이 돼버리잖아. 간첩이 외부에다가 비밀이라고 써놓으면 그 비밀 써놓은 것만 찾아가지고 그냥 훔쳐가든지 뭐 부숴버리든지 해버리니까 표시하면 안 되고요. 자, 아래 비밀의 관리 방법을 보시면 3번에 비밀 열람 기록전은 그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면 열람 기록전이 뭐예요? 열람한 사람들의 목록을 적어놓는 것이 열람 기록전이죠. 근데 비밀을 파기하는 때 비밀에서 분리해서 따로 철해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열람 기록전은 비밀 파기할 때 함께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보관해요. 왜 그래? 비밀은 파기했지만 그 비밀이 새나가서 누군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적발해. 그러면 뭐부터 찾아봐야 돼? 비밀 열람 기록전부터 찾아봐야죠. 그래서 누구로부터 이게 누가 열람을 했는지 따져봐서 거슬러서 추적해서 비밀을 상대 국한테 전파해 준 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 파기할 때 비밀 열람 기록전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열람 기록전은 따로 철해서 몇 년 동안 보관해? 하여튼 보관은 다 5년입니다. 5년 동안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6항 5년간 보관해야 된다. 7항 5년간 보관된다. 9항 10항 다 5년간 보관해야 된답니다. 대신 8항의 서약서는 이 서약서가 뭐야? 보안 수칙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요. 각 근무자들한테. 그 서약서는 중간에 인사 기록카드와 함께 철해서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약서만 인가 해제 이 비취 인가 해제 시까지 나머지는 다 5년간 넘어가서 자, 보안 업무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 5조에 각급 기관장은 아래 보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안 업무 규정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국정원이죠. 국정원. 이 국정원이 보안 업무 규정 담당 부처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국정원장이 몇 개 안 나와요. 왜 그래? 이 보안 업무는 국정원장이 소관이지만 모든 기관에 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국정원장 나오는 것은 좀 특별히 좀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가 뭐가 나오냐면 각급 기관장이 나오고 뭐 소속 기관장이 나오고 중앙행정기관장이 나오고 막 엄청 나와요. 엄청 나오는데 여러분 중앙행정기관장 하면 우리 경찰에서는 경찰청장만 중앙행정기관장이죠. 소속기관장 하면 중앙행정기관을 전제로 해서 소속기관을 얘기하기도 하고 공무원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공무원의 소속기관은 경찰서, 시도청, 경찰청이 내가 근무하는 그 기관. 그래서 경찰서에 근무하면 경찰서장이 내 소속기관장이고 시도청에 근무하면 시도청장이 내 소속기관장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속기관을 얘기하면 통상 그 규정마다 달라요. 근데 통상 시도청장급을 소속기관이라고 합니다. 경찰서급까지 합해서 소속기관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어쨌든 중앙행정기관장을 중심으로 소속기관이라고 하면 시도청장 또는 시도청장 경찰서장을 소속기관장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을 기준으로 소속기관장이라고 하면 그냥 소속된 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보안업무 규정 안에 뭐 각급 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소속기관장 막 여러 개념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원장이냐 아니냐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국정원장이라고 나오는 곳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
모든 기관에서 다 보안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국정원장만 보안 대책 수립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기관이 다 해야 하는 거니까 각급 기관장은 보안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요. 자, 이 경우 비밀의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밀의 제목도 중요한 거죠. 비밀의 제목이라고 해서 막 맘대로 유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공개하지 않고요. 자, 7조에 암호자재 제작, 공급, 그다음에 반납. 자, 국정원장은 암호자재를 제작해서 필요한 기관에 공급합니다. 국정원장이 원칙적인 암호자재 제작 기관장이죠. 근데 국정원장만 암호자재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 뒤에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암호자재의 경우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은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 범위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정원장만 암호자재를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장도 암호자재를 이 국정원장의 틀 안에서 암호자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암호자재 사용기관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 없이 그 제작기관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국정원장이 아니라. 왜 그래? 국정원장만 암호자재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할 때 국정원장이 아니라 제작기관장한테 반납해야 되고요. 자, 22조를 보시면 비밀관리기록부 각급 기관장은 아래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해서 갖춰둬야 됩니다. 다만 1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해서 갖춰야 줘야 되고요.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비밀은 따로 1급은 또 따로 1급은 또 따로 그다음에 암호자재도 또 따로 암호자재도 또 따로. 자, 23조 비밀의 복제 복사 제한. 이 비밀의 복제 복사 제한이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또 가능한 것을 많이 예외로 가능한 경우를 좀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비밀이 내려가면 통상 한부가 내려가요. 한부가 내려가는데 그 비밀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매년 여름에 전쟁 연습, 을지 연습을 하죠. 을지 연습 국가기관이 다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전쟁 계획이 있어요. 충무 계획이라고. 군은 작전 계획이 있고 정부는 충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충무 계획에 따라서 연습하는 것을 을지 연습이라고 하는데 그 을지 연습을 할 때 을지 연습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서가 비밀입니다. 근데 비밀이 한 권 내려 한 권. 근데 서 전체적으로 시도전 전체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거든. 한 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사해서 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복제 복사 제한 막 절대적으로 못할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해놓고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좀 폭넓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 타자, 인쇄, 조각, 녹음 등등등 그 원형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즉 다음의 경우에는 복사 복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 경우가 1급 비밀은 생산자 허가를 받아야 돼요. 2, 3급 비밀은 그냥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생산자가 특정한 제한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급 비밀은 생산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2, 3급 비밀은 그냥 생산자가 하지 못하게만 해놓지 않았으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복사 복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3호에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되는 비밀은 보관하기 위한 용도인 경우. 뭐냐면 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워드 작업하다가 한번 뻥 먹은 적 있으세요? 저 한번 당해봤어요. 미쳐버려요. 근데 비밀도 마찬가지죠.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어. 전산망이 아작이 나버려 공격 당하면 그 비밀을 확인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망에다가 보관하면서 별도로 보관 용도로 복사 복제해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른쪽에 이번에 2항에 각급 기관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아래 그 사본을 제작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의 복사 복제의 제한 원칙적으로 못하게 해놨는데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24조 비밀의 열람. 해당 등급의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 비취 인가를 받았어. 그러면 그 1급 비취 인가를 받은 사람은 모든 1급 비밀을 다 볼 수 있어? 말도 안 되죠. 내가 1급 비취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이죠. 1급 비취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1급 비밀을 다 볼 수 있다면 1급 그 받은 사람이 막 국정원이고 어디고 막 쑤시고 다니면서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등급의 비취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그 비밀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고요. 자, 2번에 이게 이제 열반소입니다. 열반소. 열람, 반출은 소속 기관장입니다. 공개는 중앙행정기관장이에요. 열반소 공중, 제가 25조 1항 뒤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열반소 공중. 열람 반출은 소속 기관장, 공개는 중앙행정기관장. 그렇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저 24조의 2항에 비취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는 아래 소속 기관장이 미리 보완 조치를 해야 돼요. 열반소, 열람 반출에 소속 기관장이 나옵니다. 아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원장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출제하면 안 돼. 근데 최근에 나왔어. 이게 나왔어. 이런 거 나오지 않아. 그래서 열반소 공중, 열람 반출, 소속 기관장, 그다음에 공개, 중앙행정기관장. 자, 다만 1급 비밀의 보안 조치에 관해서는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됩니다. 국정원장이 이렇게 나오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국정원장이 나와요. 자, 25조 비밀의 공개를 보시면 이 비밀의 공개가 1항하고 2항 구분하셔야 됩니다. 1항하고 2항. 자, 보시면 1항이 중앙행정기관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공중인 것이죠. 열반소 공중. 자, 중앙행정기관장은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장은 비밀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중. 열반소 공중. 다만 1급 비밀 공개에 대해서는 또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국정원장이 나타나죠. 자, 근데 그 2항을 보시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장이나 소속했던 기관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하는데 또 공개네? 공개인데 공중 중앙행정기관장이 아니라 소속 기관장이네. 뭐야, 암기면 잘못 땄죠. 잘못 땄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이죠. 아까 그냥 단순히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장이고 공무원이 공개를 할 때는 소속 기관장 승인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25조 1항 그냥 공개할 수 있는 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우리 경찰에서는 경찰청장만, 중앙행정기관장은 우리 경찰에서는 경찰청장만 중앙행정기관장이거든요. 대신 2항에 공무원이 공개하려면 소속 기관장 승인 받아야지. 내 소속 기관장, 그 소속 기관장은 경찰서장, 시도청장을 다 말하는 겁니다. 소속된 기관장. 27조 비밀은 보관시설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돼요.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할 때는 소속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소속 기관장이죠. 열반소, 열람 반출, 소속 기관장. 그다음에 공개는 중앙행정기관장. 자, 31조 비밀 소유 현황 통보. 각급 기관장은 연 2회에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해서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 통보의 대상이 국정원장이죠. 왜 그래? 보안 업무 규정 관할하는 것이 국정원장이니까. 지금 뭐 각급 기관장이 싹 누구한테 막 이것을 통보하려고 그래. 그럼 누구겠어? 이 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이죠. 그게 국정원장이니까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해서 통보하는 그 대상은 국정원장입니다. 이 보안 업무 규정 총괄하는. 자, 33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의 수립. 자, 국정원장은 아래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보호대책, 이것은 이제 기본보호대책이라고 하는데 이걸 수립해야 됩니다. 국기죠. 국정원장 기본대책. 2번 감독기관장은 아래 분야별 보호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감분, 국기 감분 관세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이 감독기관장이 뭐냐면 뭐 산업자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감독기관장이에요. 그래서 뭐 각종
발전소 이런 것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할해요. 관할. 그래서 각종 발전소 관련해서는 감독기관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분야별이죠. 분야별. 그래서 국기, 간분, 그다음에 3번에 관리기관장은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관리기관장은 그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관장. 그래서 국기, 간분, 관세, 국기, 간분, 관세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요. 34조에 보호지역이 나옵니다. 이 보호지역이 원래 보호구역이라고 썼었는데 보호지역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을 또 그대로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호구역, 보호지역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자, 보호지역은 2번에 중요도에 따라서 지구통으로 나눕니다.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누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 보호지역, 보호구역의 종류가 지구통인데 지구통 가만금 이렇게 숙지해 주세요. 그래서 제한지역은 출입에 감시가 필요해. 그 다음에 제한구역은 안내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통제구역은 아예 그냥 비인가자는 그냥 금지돼. 그래서 지구통 가만금,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가만금, 감시 안내, 금지 이렇게 지구통 가만금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경찰서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 경찰서 전역이 제한지역입니다. 제한지역, 제한지역. 그 다음에 경찰서 안에서 조금 중요한 곳이 제한구역이에요. 최고로 중요한 곳이 통제구역입니다. 그래서 제한구역하고 제한구역하고 통제구역을 구분할 때 암기상무, 초탄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상무, 초탄비가 통제구역이고 나머지 중에서 조금 중요한 것이 제한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상무, 조탄비 들어간 글자 있으면요 그냥 통제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암기상무, 조탄비에서 기는 나의 정보보안 기록실이에요. 정보보안 기록실이 뭐야? 첩보가 수집되면 그 첩보를 쫙쫙쫙 정리해서 기록해 두는 곳이 정보보안 기록실입니다. 중요한 곳이죠. 엄청 중요한 곳이죠. 근데 왼쪽에 전자교환기 이거 가지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뭐 암기 문구 잘못 땄다 이렇게 하시면 저 진짜 섭섭합니다. 진짜. 이 기는 무의미한 기죠. 전자교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교환기는 무의미한 기고 오른쪽에 기록실의 기는 엄청 의미 있는 기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암기상무, 초탄비가 통제구역이고 나머지 중에서 조금 중요한 데가 이 제한구역입니다. 자, 문서 관리로 와서 오른쪽에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하는 준상 공문서의 종류를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그냥 중요한 특징만 보시면 돼요. 뭐냐면 법규 문서가 법규 명령 문서예요. 그래서 거기 헌법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이 자치 법규 조례 규칙도 자치 법규잖아요. 그래서 법규 명령 문서가 법규 문서입니다. 자, 지시 문서가 행정 규칙 문서예요. 지시 문서가 훈령, 지시, 예규, 일명령 등 행정 규칙 문서네. 오케이? 지시 문서가 그냥 기관에서 지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행정 규칙 문서가 지시 문서고요. 자, 그다음에 민원 문서하고 일반 문서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민원 문서가 인허가 요청 문서예요. 거기 민원인이 허가, 인가, 급하게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일반적인 민원 문서, 일반적인 인허가 요청 문서가 민원 문서고 일반 문서가 기타 문서야. 근데 기타 문서라는 용어가 없어. 그냥 이게 민법 공지 일비거든요. 민법 공지 일비여서 기타가 없어. 일반 문서가 의미로는 기타 문서입니다. 다른 문서에 속하지 않는 문서를 기타 문서라고 하지 않고 일반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규 문서하고 지시 문서를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 문서하고 일반 문서를 좀 구분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3번에 행정업무 운영 혁신 규정상 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1번에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의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결재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자, 2번에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해요.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3번에 공고 문서는 아래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행정절차법상 공시송달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 이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행정절차법상 송달은 뭐 인허가 취소 이런 것만 송달해 주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이 기간을 길게 효력 발생되는 기간을 길게 잡은 것이고 여기 행정부 운영 및 혁신화의 조상 공고문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뭐 어디 건축 시작한다, 어디 뭐 도로 언제부터 공사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들이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은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중요한 것은 국내 권리 의무 중요한 것은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하고요. 자 넘어가서 경찰 홍보로 갈게요. 경찰 홍보. 자 아래 경찰 홍보의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유형. 자 협의회 홍보, 언론관계 쭉쭉 있어요. 근데 협의회 홍보하고 언론관계가 소극적인 홍보 유형이고 나머지는 다 적극적 홍보 유형입니다. 그래서 협의회 홍보와 언론관계가 협의회 홍보는 그냥 일방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우리 흔히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는 홍보, 협의회 홍보고 언론관계는 그냥 물어보면 답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물어보면 답하는 거. 이 정도가 언론관계고 그래서 협의 홍보 일방적으로 알리는 거 언론관계 물어보면 답하는 거 그래서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막 어우러지는 겁니다. 어우러지는 거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법 나머지가 적극적인 홍보 방법입니다. 자 지역 공동체 관계는 첫째 줄 중간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공동 노력하는 아래 종합적인 지역사회 홍보체계 그래서 지역 공동체 관계는 우리 생활안전에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 말하는 주민 속에 뛰어 들어가는 그런 관계가 이 지역 공동체 관계고요. 자, 대중매체 관계는 신문, 방송 등 각종 대중매체 제작자와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대중매체 관계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고요. 자, 기업 이미지 경찰 홍보는 치안을 경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민간 치안하고 경쟁해야 된다. 경쟁하려면 우리도 막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기업 로고라든가 기업 이미지 같은 거 활용하듯이 경찰도 포도리 포순이 이미지 활용해서 하는 거 마스코트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업 이미지 경찰 홍보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미지 경찰 홍보를 보시면 경찰을 더 이상 독점적 치안기구로 보지 않는 전제에서 출발하고요. 일반 기업이 유료 광고를 하고 또 뭐 상징물 개발 전파하듯이 우리 경찰도 포도리 포순이 등 친근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조직 이미지를 고양시키려고 하는 홍보활동. 그래서 일반 기업처럼 홍보활동을 하는 그것을 기업 이미지 경찰 홍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 먼저 R 마크는 단란하고 행복스럽지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이 R 마크 이상한 새끼예요. 결혼을 행복스럽지 않대. 엄마 이혼해. 이혼하면 되지 뭐 책에다가 뭐 이런 것까지 적어놓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R 마크는 결혼 생활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의 마크 또는 결혼 생활은 마크 둘 중에 하나로 좀 생각해 주시고 자 G 크랜더는 공생관계라고 했어요. 경찰과 대중매체 관계는 공생관계라고. 공생. 여러분 G 크랜더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어 보세요. 공생이야. GC 공생이라니까요. 지가 빠져도 공생이야. 보면 공생 뒤집은 거야. 그래서 그냥 공생. 이 글자를 보시면 그냥 공생이라니까요. 자, 에릭슨은 엘리트 집단을 함께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엘리트라는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엘리트라는 표현이 안 나오더라도 그 시각이 엘리트적 시각이야. 즉 경찰과 대중매체가 함께 그 사회에 대한 일탈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아니 그 사회의 일탈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 엘리트적 시각에서 일탈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죠. 엘리트니까 어떤 개념 정의를 하는 것이지 엘리트가 아니면 어떻게 개념 정의를 하냐고. 그래서 엘리트란 말이 나오면 엘리트의 에릭슨. 그러나 엘리트란 표현이 안 나오더라도 서로 연합해서 그 사회의 일탈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며 도덕성과 정의를 규정짓는 이렇게 규정짓는 게 엘리트니까 개념을 규정짓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 또는 엘리트적 시각이 나오면 엘리트 에릭슨 이렇게 숙지해 주십시오. 자, 언론중재법을 보시면 먼저 언론중재위원회 2번에 이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 중재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합니다. 왜? 우리 정부 부처 중에서
언론 담당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거든. 그래서 여기다 행정안전부 장관 하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언론사 담당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고요. 그다음에 아래 그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억에서 디귿의 위원은 각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뭐냐면 법관, 변호사, 언론사. 그래서 언론중재위원 자체가 이 법조인하고 언론사 구성원들이 이 언론중재위원회로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언론중재위원회 갔다 온 뭐 제 동기들도 언론 나와서 막 열받아가지고 뭐 저기 뭐야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하고 막 조정 신청하고 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 새끼들 지들이 집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언론사 출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했죠, 그죠? 그냥 언론사 사람들은 여기 구성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위원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법조인 플러스 언론사 사람들도 여기 구성원으로 돼 있어서 실제 자기들이 자기 편인 거죠. 그래서 자 3번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 부위원장 그다음에 2명 이내 감사 이 사람들을 각각 중재위원회에서 호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 호선하는 사항이 호선 중국인추의 중이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자 사항에 중간에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고요. 삼국자 소중의 중 언론중재위원회 그다음에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고요. 아래 이번에 정정보도 청구권을 보시면 정정보도 청구권 등이 있고 저 뒤에 조정중재가 있습니다. 자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추후보도 청구권은 누구한테 제기하는 거예요? 언론사 등 또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한테 하는 겁니다. 그럼 언론중재위원회는 왜 있어?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중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추후보도 청구권은 언론사 등에 제기하는 것이고 조정중재가 드디어 이제 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정정보도 청구권 등을 보시면 먼저 정정보도가 있고 반론보도가 있어요. 정정보도는 뭐죠? 니네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고쳐줘. 이게 정정보도 청구권입니다. 반론보도 청구권은 야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나한테도 사정이 있었어. 나한테도 반박할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반론보도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전에 배우 최민수가 길에서 뭐 노인네가 아니라 노인분한테 막 개쌍욕해가지고 언론에 막 나섰어요. 그때 최민수가 나 욕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정정보도 청구권이고 내 욕했어.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죠. 그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한테 쌍욕을 해서 나도 쌍욕한 거야. 이게 반론보도 청구권입니다. 나도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반박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추후보도 청구권은 범죄 혐의라든가 형사 조치가 보도됐어. 그러면 이 사람 아는 이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범죄 혐의라든가 형사 책임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나면 이 사람 아는 사람은 싹 다 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지방 방송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와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지방 방송 나왔는데 왜냐면 지방 방송끼리 서로 막 또 교환하나 봐. 그래서 아니 나는 경인 방송에 나왔는데 뭐 부산 그다음에 저 춘천 이런 데서 막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각 지역 방송에 서로 막 교환해가지고 다른 지역 방송을 막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중앙방송 나와봐. 진짜 완전 와 내 명예가 완전히 아작 나버리는 것이죠. 범죄 혐의 관련해서. 그래서 범죄 혐의 형사 조치가 보도됐어. 근데 무죄 또는 무죄 비스무리하게 결론이 났어. 그러면 네가 저번에 내 범죄 혐의를 방송했으니까 내가 무죄를 졌다는 것을 방송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추후보도 청구권입니다. 자 요건을 보시면 이 청구 기한이 3개월 6개월입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 있은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것이 여기 전체에 해당해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그다음에 조정중재가 전부 다 3개월 6개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또 특별할 때는 별도 제소기한이 또 별도 있고요. 어쨌든 기본형이 3개월 6개월입니다. 안 날로부터 3개월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안 날로부터 3월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 자 2항에 정정보도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 위법성을 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면 이 제도 운영이 안 되죠. 어떻게 입증해? 언론사의 고의 과실을. 그래서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 위법성 필요치 않아요. 다만 이 주장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사람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만 밝히면 되는 거예요. 또 나도 반박거리가 있다. 반박거리가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고의 과실, 위법성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그냥 언론중재법에 딱 그냥 적혀 있습니다.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 위법성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법에 적혀 있는 사항이고요. 자, 정정보도 등 청구권 행사가 1항에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고요. 자, 2항에 언론사 등 대표자는 3일 이내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속전속결해요. 왜? 언론 보도가 한번 되면 막 아작이 나버리기, 내 명예가 완전히 아작이 나버리기 때문에 구제 받으려면 빨리 구제 받을 수 있게끔 속전속결로 하는 겁니다. 자, 3일 이내 수용 여부 통지를 발송해야 되고요. 자, 3항에 언론사 등이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협의한 후 7일 이내 정정 보도문을 방송 게재해야 됩니다. 3일 이내 결과 여부 통지 발송해야 되고, 그 다음에 7일 이내 수용할 거면 7일 이내 방송 게재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부 사유,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정정보도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송 한번 더 타려고 하는 거, 관종이죠, 관종. 그런 때는 거부할 수 있고요. 자, 5번에 중간에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 법원의 공개재판, 그 사실 보도만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뭐가 언론사가 잘못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중재가 더합니다. 조정하고 중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자, 조정은 어느 한쪽에서 제기하는 것이 조정입니다. 중재는 양쪽에서 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함께 제기하는 것이 중재예요. 그래서 중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제 확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신 조정 결과는 확정이 아니야.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신청만 제기해버리면 조정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왜? 조정은 다 따르기로 합의하고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서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정 일방에서 신청하는 것이고요. 대신 직권조정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신청을 보시면 중간에 조정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이나, 여기 말로도 조정 신청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서면, 구술, 전자문서 등으로 해야 하며, 피해자가 언론사 등에 먼저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 간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내야 됩니다. 원래 조정도 안날로부터 3월, 이튿날로부터 6월 이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정보도 청구 등을 거쳐서 할 때는 협의 불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자, 조정 기간이 2항에 조정을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14일 내 조정해야 하고요. 둘째 줄 끝에 신청인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하면 조정 신청을 취한 것으로 보고, 언론사 등이 2회에 걸쳐 불출석하면 조정 신청 취지에 따라서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즉, 2번 이상 불출석하면, 2번 불출석하면 불출석자의 불이익으로 귀속시켜 버립니다. 자, 3번에 조정기일의 중재위원은 합의를 권유할 수 있고요. 4번에 조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성원들 안에 언론사 종사들이 껴있어. 그러니까 지들이 지 편인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면 얘네들 맞아 죽겠지.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사실 공개할 필요도 없고, 이게 특정 개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할 필요도 없고요. 자, 합의 등의 효력, 조정 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 그 다음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2회 불출석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또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신 아래 당구장 표시에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서 7일 이내 이의 신청하면 그 결정은 그냥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효력을 상실하고 그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정보도 청구 등의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서 소송으로 바로 그냥 이행을 해버립니다. 아래 중재는 양측에서
중재부 중재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제기하는 것이 중재예요. 그래서 1번 첫 끝에 중재부 종구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2번에 중재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왜? 서로 미리 따르기로 하고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재 결정은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행정 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통제. 여러분 행정학 파트가 두 개 파트로 되어 있죠. 앞쪽에 경찰 관리, 그다음에 경찰 통제 두 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행정학은 능률성과 민주성 양대 이념이 있어요. 능률성과 민주성 어떤 하나를 중시해? 아닙니다. 두 가지의 조화로운 추구를 중시하는 것이 이 행정학입니다. 다만 경찰 관리 즉 행정 관리, 행정 통제 두 개를 놓고 얘기할 때는 관리는 능률성 측면이에요. 통제를 하면 업무 능률이 안 나겠지. 통제는 민주성 측면입니다. 민주성 측면. 그래서 경찰 행정학 파트 두 가지 파트. 경찰 관리는 능률성 측면, 경찰 통제는 민주성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전통제의 필요성 안에 경찰의 민주적 운영 쭉쭉 나오는데 능률성 확보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통제하면 능률은 안 나는 거죠. 그러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맨 밑으로 와서 민주적 통제와 이제 통제의 유형에 민주적 통제와 사업적 통제가 있어요. 이 중에서 경찰위원회가 민주적 통제입니다. 경찰위원회. 이 경찰위원회를 민주적 통제냐 사업적 통제냐 이렇게 비교해서 하면 경찰위원회가 재판기관은 아니니까 당연히 사업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죠. 근데 이 국가경찰위원회만 딱 그냥 떨어져 놔서 서술을 할 때 민주적 통제 방해다라고 하면 이게 좀 마음에 안 와닿나 봐.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을 누가 해? 국민이 하잖아요. 다만 그 국민이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해서 그런 것이지 국민 대표가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적 통제 방안입니다. 이렇게 사법적 통제, 민주적 통제 꼭 나누지 않고 그냥 서술할 때도 국가경찰위원회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딱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아래 사전통제와 사후통제는 사전통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사후통제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어떤 기관이 하는 통제가 무조건 사전통제 사후통제가 아니고 같은 기관이 통제한다 하더라도 사전통제가 사전에 하는 거면 사전통제, 사후에 하면 사후통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 행정절차법에 의한 통제는 통상 사전통제고 국회가 하는 일인데 국회의 입법권,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입니다. 입법을 하면 법에 정해진 대로 추가적으로 어떤 행위라든가 제한이라든가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기준을 세워놓는 거니까 입법권은 사전통제고 예산심의권,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하는 것이니까 예산이 확정되고 사용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사전통제고요. 대신 사후통제의 2번에 같은 국회 통제를 하더라도 국회 예산 결산권, 전년도에 사용한 것을 올해 예산 결산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사용하고 나서 하는 것이니까 사후통제고 국정감사 조사, 정부가 행정부에서 행한 일들 중에서 중요한 거,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감사하고 조사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감사 조사 사후통제입니다. 정부가 한 일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거, 국민들이 막 비판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국정감사, 국정조사하는 것이니까 사후통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관련해서는 여기서 내부통제가 뭐예요? 경찰 내부입니다. 경찰 내부. 경찰 내부에서 통제하는 것이 내부통제. 경찰 바깥에서 통제하는 것이 외부통제입니다. 자, 그래서 감사관제. 이 감사관은 경찰청의 국장급 감사관이죠. 국관에 감사관이 있습니다. 감사원은 경찰 밖에 우리 정부 전체를 감사하는 감사원 따로 있잖아요. 그 감사원은 외부 통제죠. 당연히. 감사관은 내부 통제. 감사원은 외부 통제. 자, 그리고 거기 외부 통제 안에 입법 통제, 사법 통제, 행정 통제, 민중 통제가 다 외부 통제다. 경찰이 아니니까 이것들은. 근데 외부 통제, 행정 통제 안에 행정안전부 장관에 의한 통제가 외부 통제입니다. 행안부 장관, 경찰은 아니잖아. 우리 경찰 업무는 경찰청장 중심으로 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에 의한 통제. 경찰이 아니니까 외부 통제입니다. 그래서 7번에 국가경찰위원회의 통제도 외부 통제로 봐요. 왜?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소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 꼭 내부 통제일 것 같은데 행안부 소속이니까 행안부 장관이 외부 통제야.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한 통제도 외부 통제죠. 행안부가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안부 소속이니까. 자, 오른쪽에 경찰 감찰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나네. 진짜 끝난다. 자, 5조에 감찰관의 결격 사유. 자, 1호에 직무 관련한 금품 향수, 공금 횡령 유형, 그다음에 성폭력. 자, 금품 관련된 거하고 성폭력으로 징계를 먹었어. 그러면 이번 생에는 다시는 감찰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감찰관이 될 수 없어요. 나머지 징계는 말소 기간만 도과하면 감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소 기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징계를 먹으면 그 승진하고 승급에 제한이 걸리거든요. 이 승급이라는 것이 월급에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호봉이 안 올라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상당히 긴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3579 이렇게 돼. 3579 1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견책은 3년, 감봉은 5년. 그러니까 3579 이 기간이 지나면 상당히 긴 기간이죠. 상당히 긴 기간이 지나면 다 원상복구 시켜줘요. 그것이 바로 말소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금품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성폭력 이걸로 징계를 먹으면 다시는 감찰관 될 수 없어요. 이번 생은 그냥 끝났어.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감찰은 될 수 없어요. 대신 그 외의 징계는 말소 기간 중에는 감찰관이 될 수 없어요. 말소 기간 지나면 감찰 공무원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6조에 감찰관 선발이 보직 공모에 응모한 지원자 및 3인 이상의 동료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거쳐서 감찰관을 선발합니다. 즉 동료 3인 이상이 추천하면 자기가 희망하지 않는데도 감찰관 발령날 수 있습니다. 법 조문으로는 그래. 여기 규정 조문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감찰관 발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못하죠.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발령을 해. 아니 다들 가기 싫어하는 곳은 원하지 않아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강제 발령, 공무원은 발령 내면 가야죠. 그러나 감찰은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면 발령 안 내주죠. 그러나 규정상으로는 원하지 않아도 발령이 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이렇게 둬놨고요. 자, 7조 감찰관의 신분 보장을 보시면 경찰기관장은 감찰관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췌해졌을 경우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부해서는 안 됩니다. 2년 내 전부 불가죠. 근데 2년 내 전부 불가가 저 경찰 공무원 임용령에서 감사 담당도 2년 내 전부 불가죠. 감사 담당 2년 내 전부 불가, 감찰관 2년 내 전부 불가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조금 달라요. 감사 담당은 그냥 2년 내 전부 불가입니다. 근데 여기 감찰관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부 불가, 즉 강제적으로는 2년 내 전부 불가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1년만 지나도 전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2항에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고려해서 전부합니다. 즉 아까 위에서 2년 내 전부 불가인데 2년 내 전부 불가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즉 강제적으로는 2년 내 전부 불가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남으려고 하면 2년은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인이 원하면 1년 이상만 근무하면 옮길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1년 내 전부 불가거든. 경찰공무원 임용령에서 1년 내에는 전부 불가거든요. 대신 감사 담당은 2년 내 전부 불가. 감찰관은 경찰 감찰주에서 강제 전보는 2년 내 불가예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2년 내 전부 불가입니다. 1년 이상만 되면 전보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보될 때 희망부서를 고려해서 전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선에서 감찰이 나가면 희망하는데 찍어서 갑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헬리콥터라고 그러죠. 헬리콥터가 막 비행하다가 앉고 싶은데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헬리콥터라고 하는데 그것이 권력 부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적혀 있어. 왜? 감찰이 엄청 힘들거든요. 우리 이제 현장에서 이 감찰들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새끼들 일도 안 하고 막 입만 달고 다닌다고, 입으로만 지랄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1999년에 청문관제가 도입된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입으로만 떠들고 다니니까 구구청문이죠. 그러나 실제 청문관실 근무하면 박 터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찐따들 민원인들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이 처음에 자기 직무 처리하는
경찰관한테 지랄하죠. 지랄하다가 청문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청문에서 집합하는 거예요. 청문 직원들이 민원인들만 상대하다가 완전 멘탈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근무했으면 원하는 부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자, 12조 감찰활동의 관할.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해야 됩니다. 다만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왜? 상급 기관장 입장에서는 이 감찰관의 관할 밖도 상급 기관장 입장에서는 자기 관할이거든. 관악서 감찰관이 강동서 가서 강동서 서울청장 입장에서는 관악서도 자기 관할이고 강동서도 자기 관할이니까 그래서 상급 기관장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요. 14조 교류감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기관장은 상급 기관장 지시에 따라서 아래 저 끝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경찰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 실태, 업무 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5조 감찰활동의 착수 둘째 줄에 소속 경찰기관 감찰부서장한테 보고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감찰활동은 대부분 다 부서장, 부서장이 관할합니다. 오케이? 대부분 다 감찰부서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감찰부서장한테 보고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2항에 감찰부서장은 그때 감찰활동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그냥 감찰부서장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16조 감찰계획 수립도 감찰부서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감찰활동에 착수할 때에는 아래 감찰계획을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3항에 감찰기간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찰부서장이 정합니다. 감찰부서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4항의 끝에 감찰부서장 승인을 받아서 6개월 범위 내에서 감찰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기간 내에 감찰부서장이 감찰기간을 정해. 또 연장할 때도 감찰부서장이 관할해서 그냥 연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조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이 결과에다가 동그라미 형광펜 딱 칠해주시고 결과 보고만큼은 기관장한테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감찰활동 결과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등등 발견한 경우 이를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만큼은 기관장한테 보고하도록, 나머지는 다 감찰부서장이 알아서 하고 결과 보고만큼은 기관장한테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20조 감찰 정보 수집. 감찰관은 그때 감찰 정보를 매월 한 건 이상 수집 제출해야 되며 감찰관이 아닌 소속 공무원도 아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감찰관은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뭐 감찰 정보가 있어. 그럼 나머지 공무원도 제출할 수 있고요. 감찰관은 제출해야 되고 나머지 경찰 공무원은 제출할 수 있고요. 자, 2항에 감찰관은 수집한 감찰 정보를 끝에 경찰청 또는 소속 시도경찰청 감찰부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경찰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찰활동의 주력이 경찰청, 시도청 중심으로 하도록 좀 그렇게 해놨습니다. 일선 경찰서는 민원 처리 위주로 좀 주로 하고 감찰활동은 일선 경찰서 감찰관도 수집하면 시도청에다 제출하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일선 그 감찰관들의 감찰 이 수집해서 제출하는 거 여기에 누구도 대상에 들어가? 서장까지. 그러니까 서장도 청문관실에서 좀 견제하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청문관실에 청문감사 인권관이나 부청문관이나 그 직원들이 서장 거 막 서장도 잘못하면 청문관실에서 그 첩보를 시도청에다가 제출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찰서는 빠지고 경찰청, 시도청 감찰부서장한테 제출하도록 해놨어요. 서장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장이 장기적으로 심각한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서장이 이게 저 간부부 출신이에요. 간부부 출신 서장이 강원랜드 막 빠져가지고 막 일도 안 하고 막 한 몇 달 동안 계속 강원랜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다가 일 막 주민들한테 돈도 빌리고 막 하다가 결국 딱 적발됐어요. 그때 청문관도 엄청 중징계 먹었습니다. 왜? 청문관의 역할이 서장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이 경찰청
시도청 여기다 제출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감찰관의 역할이 서장을 견제하는 역할도 담아놨기 때문에 경찰청, 시도청 중심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22조를 보시면 감찰정보심의회, 감찰부서장은 그때 감찰정보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통상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이런 것들이 설치 운영해야 한다 또는 설치한다 가행적으로 돼 있죠. 뭐 위원회를 두면 두르고 안 두면 안 두는 것이지 설치할 수 있다 이게 안 맞죠. 근데 우리 경찰학 안에 있는 위원회, 심의회들 중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것들이 있어. 그것이 감사, 감찰, 그다음에 공적실입니다. 감사, 감찰, 공적실. 그래서 여기 감찰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왜 그래? 이 감사, 감찰 다 권력 부서죠. 우리 안에 이 권력 부서들은 지들 입맛에 맞으면 심의에 둬도 되고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저 오른쪽에 25조 출석 요구를 보시면 감찰관은 그때 조사기일 3일 전까지 감찰 조사를 할 때 조사기일 3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합니다. 자, 아래 다만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도 있고요. 자, 3일 전까지 이게 비교해야 될 것이 징계위원회 출석은 5일 전까지죠.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는 이제 출석하면 잘릴 수도 있잖아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을 길게 준 겁니다. 감찰 조사는 가서 소명하면 되는 것이고. 자, 28조 조사 참여. 감찰관은 조사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거나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 가행 규정입니다. 참여하게 하거나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상이 참관변 동동가예요. 자, 참여, 다른 감찰관, 변호인, 그 다음에 동석, 동료 공무원이나 가족 등. 그래서 참여는 인권 보장 수단으로, 그 다음에 동석은 이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참관변 동동가. 자, 30조의 영상 녹화. 감찰관은 조사 대상자가 영상 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해야 합니다. 요청하는 경우에 가행적으로 영상 녹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찰 감찰局에서 영상 녹화는 뭐 증거 수집 차원이 아니라 대상자의 인권 보호 방안으로 그래서 영상 녹화하면 가혹행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자의 인권 보호 보장 수단으로 영상 녹화를 요청하는 경우 영상 녹화해야 한다. 가행 규정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자, 31조 조사시 유의사항을 보시면 5번에 감찰 부서장은 성폭력 성희롱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원할 때만, 왜냐하면 이 성폭력 성희롱 피해 여성도 여성한테 조사를 받는 건 아니라 남성한테 조사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 그냥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그냥 우락부락한 남자가 빨리 조사해가지고 남자 경찰관이 빨리 조사해가지고 상대방 그냥 때려 잡아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무조건이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여성 경찰 공무원이 조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32조 심야 조사의 금지. 감찰관은 심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이게 수사 준칙에서의 심야 조사 금지도 있습니다. 수사 준칙에서 심야 조사 금지는 심야가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죠.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 주십시오.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수사 준칙이라고 적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는 오후 9시 오전 6시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 자, 심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감찰 조사. 자, 그 밑에 감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심야 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에서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상대방 요청은 이제 똑같고, 그다음에 영장 관련해서 또 시효가 임박할 때, 그다음에 기타 사유까지 해서 이 수사 준칙에서는 예외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더 폭넓게 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33조 휴식 시간 부여. 자, 감찰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됩니다. 2시간마다 10분 이상. 2시간마다 10분 이상. 자, 35조는 36조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35조 민원 사건의 처리, 36조 기간 통보 사건의 처리, 35조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 등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자, 민원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건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면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36조 기간 통보 사건의 처리.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민원 사건 2개월 이내, 기관 통보 사건 1개월 이내. 왜 그래? 기관 통보 사건은 정리해서 보내주거든요.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서도 어떤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했어. 근데 다른 소속이야. 그러면 막 정리를 조사해서 정리를 해서 보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내주니까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민원 사건은 그냥 어디 떠니 뭔 말하는지도 모르게끔 해서 민원 제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거 조사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2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37조 감찰처분 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아까 말하는 거 감사, 감찰, 공적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위원회 심의회 당연히 설치해야 한다 또는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감사 안에서의 심의회 2개, 그다음에 저 감사에서 좀 지나면 이제 경찰청 감사 규칙에서 거기서도 또 심의회가 하나 더 나옵니다. 거기서도 또 그다음에 이제 공적실 그렇게 있어요. 자, 39조 감찰 결과의 공개. 감찰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민감한 사항들이 이 개인의 민감한 사항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도록 했고요. 자, 오른쪽에 40조의 2항을 보시면 감찰관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항정에 정한 기준보다 가중해서 징계 조치합니다. 왜 그래? 감찰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위반한 거잖아요. 또 잘 아는 사람이 위반한 것이고 지켜야 할 사람이 위반한 것이고 그래서 가중해서 징계 조치합니다. 자, 경찰청 감사 규칙을 볼게요. 경찰청 감사 규칙. 자, 감사의 종류가 복종 특성 제일이에요. 복종 특성 제일. 그 다음에 감사의 주기는 2항에 종합감사 주기는 1년에서 3년까지 치안 수요 등을 고려해서 조정 실시합니다. 그래서 큰 중요 기관은 매년 하고 좀 작은 경찰서들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주기가 1년에서 3년까지. 그때 다만 직전 또는 당해 연도에 감사원 등 다른 감사기관이 감사를 실시한 경우 또 실시 예정인 경우 다 합해서 그럴 때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서 감사 일부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자, 5조 감사 계획의 수립. 경찰청 감사관은 감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시도자경위 및 시도청장과 감사 일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시도자경위도 여기 나오고요. 자, 2항에 감사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합니다. 2월 말까지 계획을 통보해 줌으로써 하급 기관들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감사단의 편성. 2항에 감사관은 감사단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 담당자 중에서 감사단장을 지정해서 감사관을 지휘 감독하도록 해야 됩니다. 즉 감사단을 편성할 때 감사단장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감사가 시작되면 해당 기관에서 막 포획하려고 해요. 막 전화해서 백 엄청 씁니다. 아는 사람 막 동원해서 감사단으로 오는 사람 중에서 우리 기관에 아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데 인적 막 파악해가지고 엄청 막 전화해서 백 야 살살해 막 엄청 이렇게 합니다. 그걸 누가 막아줘야 돼? 감사단장이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압이 막 하려고 해. 그러면 감사단장으로 다 연결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 감사단원들은 막 뭐 부탁을 하면 그럼 우리 단장님께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 감사단장이 그냥 다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단장을 반드시 지정해서 감사단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고요. 자, 3번에 감사관은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나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 경찰이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인데
이 감사가 이게 감사잖아요. 근데 감사단을 지정을 할 때 같은 경찰인데 감사 담당 경찰이 아니라 그냥 업무 담당하는 좀 잘 아는 다른 경찰 또 민간인도 여기 감사단에 편성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몇 조냐? 몇 조예요? 6조요? 아, 오른쪽이구나. 저기 업무 담당자가 감사관들 말고 다른 경찰관, 그냥 해당 업무에 빠삭한 다른 경찰관,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는 이제 민간인. 그래서 감사관이 아닌 다른 경찰관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민간인도 포함시켜서 감사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8조 감사 담당자 우대 경찰청장은 감사 담당자에 대해서 아래 우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조 감사 결과의 처리 기준 등 감사관은 감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처리할 수 있다 해서 처리해야 한다로 바뀌었어. 그래서 뭔 말이냐면 밑에 이러할 때는 뭐 징계 또는 문체 요구, 또 이러할 때는 시정 요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할 때는 시정 요구 하야 한대요, 할 수 있대요. 아, 제목줄에서 하야 한다니까 이러할 때는 시정 요구 조치해야 한다가 되는 것이죠.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쓰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하야 한다고요. 자, 그다음에 자 거기다가 시원 시추 경경 권고안 통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것들은 그 특별한 두 문자를 좀 따놨고 나머지는 안 따놨어. 나머지를 왜 안 따놨어? 그 표현이 그냥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원 시추 경경 권고안 통자를 보시면 시정 요구 거기 뭐 추징 추급 원상복구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시원 시추 그다음에 경고주의 경미하거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경미 표현이 여기에 경고주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현지 조치에도 경미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나 현지 조치 안에는 중간에 현지에서 즉시 시정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지 조치 안에 그냥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권고는 권고안 뭐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권고안 대안 개선 방안 통보는 통자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하시고 거기에 4호 개선 요구는 개선 요구 끝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냥 개선 요구가 나와 있어. 개선할 사항이 있으니까 개선 요구해야 되는 거죠. 7호 변상 명령은 끝에 변상 책임이 있는 경우 변상 명령을 해야지. 8호 고발은 범죄 혐의가 있어. 그럼 고발을 해야지. 네, 9호 현지 조치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 개선 조치가 필요해. 그러면 현지 조치 해야지. 그래서 다른 암기문구 정해놓지 않은 것은 해당 표현이 그대로 내용에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11조 감사처분 심의회를 보시면 감사처분 심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감사 감찰 공적실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 부서들에서는 심의회를 만들면서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지들이 그냥 유리할 때는 만들어도 되고 불리할 때는 안 만들어도 되고 하여튼 만들어 놨습니다. 권력 부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12조 감사 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형광펜으로 좀 칠해주시고 아까 감찰이랑 유사하죠. 결과 보고는 기관장한테 해야죠. 이 감사 결과 보고서 기관장이 지금 본청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청장인 거죠. 그래서 경찰청장한테 보고해야 하고요. 자 13조 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 경찰청장은 감사 결과를 감사 대상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결과 통보는 경찰청장이 합니다. 왜 그래? 이 감사 대상이 우리 하급 기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찰 공제회 경찰이 아닙니다. 경찰 공제 경찰이 아니에요. 완전 별도 조직입니다. 경찰 공제 우리 경찰청 감사 대상이에요. 운전면허시험 관리단 뭐 도로교통공단 이런데 우리 경찰청 감사 대상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거기 가서 감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통보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하도록 돼 있고 기관에서 기관으로 하도록 우리 하급 기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관까지 있기 때문에 경찰청 감사관이 통보하면 말이 안 되잖아. 경찰 공제로 경찰청장이 통보해야죠. 경찰청장이 통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2항에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감사 대상 기관장은
감사 결과의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30일 이내 그 이행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이게 시도청장만 있으면 보고로 써놨겠죠. 시도청장만이 아니라 경찰공제회, 경찰공제 이사장, 뭐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타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청장한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3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보고가 아니라 타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통보해야 된다. 여러분 그 밑은 좀 보시고요. 네, 부패방지법으로 넘어갈게요. 부패방지법. 자, 부패방지법. 자, 정의를 보시면 자, 부패 행위에서 자기가 직접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즉 자기 업무 관련해서 자기 친구한테 이익을 보게끔 하는 것도 당연히 부패죠. 자기가 이득을 보는 것도 부패지만 친구가 이득을 보게끔 하는 것도 당연히 부패고 그래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자, 55조 56조가 55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56조 공직자는 신고해야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체계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공직자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58조를 보시면 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서 해야 하고 신고 대상과 부패행위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됩니다. 즉 신분 까고 부패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어디도 똑같아? 청탁금지법도 똑같습니다. 이 부패방지법하고 청탁금지법하고 부패 신고를 본인 이름 까고 증거 갖춰서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 신고를 활성화시키려면 익명 신고를 활성화시켜야 되죠. 우리나라는 익명 신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 우리나라가 그 유튜브 보면 막 국뽕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엄청 하는 그런 인터넷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죠. 아 맞아, 우수한 것은 맞아. 그러나 우리나라에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단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을 막 음해하고 투사하고 모략하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매년 초에 승진 심사 시험이 매년 초에 있는데 승진 심사가 벌어지기 직전 연말에 뭐 누구는 뭐 누구랑 사귄다, 뭐 누구 뭐 돈 먹었다 이런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 신고를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익명 이 부패 관련해서 익명 신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신분 까고 기명의 문서로서 신분 까고 인적사항 까고 기명의 문서로서 증거 갖춰서 하라는 거예요. 신고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패방지법도 그렇고 청탁금지법도 그렇고 이 비실명 대리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비실명 대리신고가 완전한 익명신고야? 그렇지 않습니다. 익명신고가 아니에요. 비실명 대리신고가. 자 보시면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서 해야 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2항에 이 신고는 비실명 대리신고는 위원회에 돼. 이 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죠. 그래서 비실명 대리신고는 변호사를 사서 위원회에다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위원회 해야 되면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아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익명신고가 아닌 것이죠. 자 3항에 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봉인해서 보관해야 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관은 제대로 하게끔 해놓은 거죠. 그러나 익명신고는 아닌 것이죠. 인적사항은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당한 사람이 이 개뻥으로 신고했어. 그러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인적사항 제출한 거 까가지고 조사해서 처벌받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비실명 대리신고가 우리나라는 막 음해 투서 막 그런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익명신고는 허용하지 않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름 까고 신분 까고 서면으로 증거 갖춰서 신고하고 대신 변호사를 사서 국민권익위원회 인적사항은 별도로 넣으면서 인적사항은 별도로 제출하면서 또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59조 신고 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이 59조가 시험에 많이 출제돼요. 며칠 전에 시행된 승진 시험에서는 이 중에서 뭘 꼬아서 냈냐면 야 1항을 꼬아서 냈어. 1항을. 아 황당해요. 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확인할 수 있다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 뜨리지못 냈어. 와. 미친 새끼, 미친 새끼, 그죠? 아 진짜 잔인한 새끼, 미친 새끼. 와.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59조가 시험에 나와 하여튼. 그러니까 59조는 주로 59조에서 강행 규정, 59조에서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바꿔서 주로 시험에 냅니다. 근데 나머지 조항들도 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1항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자를 상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자가 누구요? 신고를 받은 사람이 조사 과정으로 들어가면 피해자가 되죠. 그렇죠. 신고를 받은 사람이 조사 과정으로 가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 신고자는 완벽한 참고인이죠. 참고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못 하잖아. 그래서 신고자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연상을 해 주십시오. 참고인에 대해서 이 고소인도 참고인이고 신고자도 참고인이고 다 참고인입니다. 그래서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못 하니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2항도 맞 2항도 위원회는 그때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니까. 자, 3항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 감사, 수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아래줄 끝에 조사기관에 이첩해야 된다. 이제 강행규정 나오죠. 뭐냐면 조사, 수사가 필요해. 근데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맘대로 짬시키지 못하고 그러면 반드시 이첩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막 지들 맘대로 막 짬시키지 못하도록 이첩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자, 다만 신고가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3호에 보완 요청 뭔가 좀 미흡해서 신고서가 미흡해서 2회 이상 보완 요청을 했는데 그 보완 요청 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자, 사항을 보시면 사항 이 사항도 재작년 초에 이게 새로 들어온 조항입니다. 사항이 뭐냐면 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다 밑줄을 딱 쳐놓으시고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임의조례에서 이것도 뭐냐면 이 59조에서 가장 눈이 많이 가는 것이 사망에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첩해야 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맘대로 하지 못해. 이첩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6항에 고위공직자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고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강행 조항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사항에 명백하지 않아. 거기에 여러분들 피를 꽂아주셔야 아 명백하지 않으니까 송부할 수도 있고 송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명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라고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5항에 위원회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때 피신고자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해서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미 조사한 거지. 임의조사니까 임의적인 규정으로 더 놓은 겁니다. 자, 6항에 아까 봤는데 수사 고위공직자로서 수사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위공직자가 우리 경찰은 3호에 경무관급 이상입니다. 일반은 차관급 이상, 우리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 차관급 이상, 경무관급 이상. 자, 8항에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처리해야 되고요. 아래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60일, 30일, 60일, 30일. 자, 60조의 1항 조사기관은 60일 이내 감사, 수사, 조사를 종결해야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60일, 30일, 조사기관 60일. 자, 2항의 중간에 조사기관은 감사, 수사, 조사 이런 것을 마쳤어. 그러면 1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 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저 5항에 위원회는 둘째 줄에 감사, 수사, 조사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수사, 감사가 끝나면 10일 이내 통보해줘야 돼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30일 이내 재조사 요구할 수 있고요. 자, 6항 조사기관이 재조사를 했어. 그러면 7일 이내 위원회 통보해줘야 됩니다. 아까 최초 조사했을 때는 10일 이내, 재조사를 했을 때는 7일 이내 위원회 통보해야 합니다. 자, 72조 감사 청구권
18세 이상 국민은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대통령령으로 가면 그것이 300인 이상 국민의 연소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8세 이상 300인 이상 감사원에 이 지금 부패방지법이 주관 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거든요. 국민권익위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법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감사청구권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300인 이상 감사원에 오른쪽에 인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다 끝내. 저기 인권 보시면 여러분 저기 기지 한번 켜시고 정말 주세요. 저 30분 내에 반드시 끝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자 기지 한번 켜시고 화이팅 하시고 자 먼저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 인권이 기본권이고 기본권이 인권이야. 그러나 굳이 비교하려면 우리 헌법 배울 때 헌법상 기본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전제로 한 개념이 기본권이고 그냥 자연적인 인권이 인권이고 자 인권의 유형 시경법차입니다. 이게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인권의 종류가 뭔지 학자들마다 막 견해가 분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통일됐으면 이렇게 시경법차. 그래서 먼저 심리적 정치적 권리는 국가의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죠. 자유권적 기본권. 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그래서 주로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자 법적 권리는 원래는 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하나예요. 근데 국가로부터의 자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특정한 영역 즉 형사 절차에서 국가로부터 당하지 않을 권리 그것을 따로 꺼집어내서 법적 권리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합의 평등 무죄 추정 공정한 재판 소구입법 방지 접견교통권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을 원래 이게 시민적 정치적 권리인데 특별히 중요해서 따로 끄집어내서 법적 권리로 구성을 해놨고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여러분 차별받아봐 미쳐버리죠. 차별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 받아봤을 거야. 살아보면서 진짜 아니 같이 못 먹으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나는 못 먹고 남들만 먹어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그래서 차별은 받아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공무원이 되건 그다음에 공무원에서 높은 직위로 가면 갈수록 차별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야 됩니다. 자 밑에 경찰 인권 실책의 흐름은 70년대 이전 쭉쭉 나가는데 70년대 이전이 60년대잖아. 그죠? 그래서 6, 7, 8, 9, 10 검미 안미패 미가 두 개 있으니까 그냥 검심이 안미패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가 시책 미흡이고 하나가 만족도 미흡이니까 검심이 안미패 이렇게 해주고 그냥 넘어가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자 2조 정의에서 2호 구금보호시설이란 우리 뭐 유치장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다 들어갑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현장 점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구금보호시설을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유치장,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4조 적용 범위에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왜? 인권을 얘기하니까 인권은 사람의 권리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우리나라 땅에 있으면 여기 적용되고요. 자 24조 그 시설의 방문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려고 구금보호시설을 정의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꼭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전원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도 방문 조사권을 가집니다.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구금보호시설 현장 방문하려고 하면 일부만 오겠죠. 전체 다 오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도 이 방문 조사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보시면요. 먼저 2조 정의에 경찰관 등의 우리 경찰관사 안에 모든 구성원이 다 들어갑니다. 왜? 인권이니까. 인권은 사람의 권리니까.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 뭐 전의경 그다음에 뭐 무기계약직 뭐 싸그리 다 포함시켜서 경찰관 등 개념에 넣어놨고요. 자 인권위원회를 보시면 3조 둘째 줄 끝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자문기구로 아래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자 인권위원회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라 그냥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 그리고 경찰서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경찰청, 시도경찰청에만.
이 인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는 설치하지 않고, 또 경찰서는 주로 인권을 침해하니까 경찰청하고 시도청에서 딱 이렇게 감독 관할하려고 경찰청 시도청에만 인권위원회 설치하고 경찰서에는 설치하지 않고요. 자, 5조 구성을 보시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3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이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이 강행 규정이 아닌 데가 뭐 어디가 있죠? 국경위 자경위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죠. 국경위 자경위는 노력 규정, 인권위원회는 강행 규정. 왜 그래? 인권이니까. 인권에서 여성의 인권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분의 6 초과하지 아니한다. 강행 규정으로 더 놨고요. 자, 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죠. 호선. 그래서 위원장 호선한 사항이 호선 중국인 추. 거기서 인이 경찰인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호선하고요. 자, 4번에 위촉위원은 중간에 아래 각 호 어느 안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 시도청장이 위촉하는데 이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판검변 3년 이상, 이후에 교원, 교직원 3년 이상, 그다음에 3호에 시민단체, 맨 끝에 단체에서 인권 분야 3년 이상, 그래서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이런 자격 요건을 두고 있고요. 자, 6조 위촉위원회 결격 사유. 자, 2호에 선거 취임 공직, 선거 취임 공무원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권위원회 위원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3호에 경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 자격 요건도 3년 이상, 3년 이상, 결격 사유도 3년 이상, 3년 이상 그렇게 해놨고요. 자, 7조 임기를 보시면 위원장과 위촉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어요. 특이하죠. 통상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죠. 근데 여기 경찰인권위원회 위원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은 연임 불가야.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놓은 겁니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한테는 야박하고 위원한테는 후해요. 그게 인권이지. 센 사람한테는 야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잘해주는 것이 인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한테는 야박하고 위원한테는 후하고요. 자, 이번에 위촉위원회 결혼이 생길 때는 새로 위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합니다. 뭐죠? 결혼이 생겼어. 결혼이 생겼을 때 새로 들어온 것을 보궐위원이라고 하죠. 어떤 사고가 생겨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위원은 2년 임기가 그냥 그대로 보장받는 거예요. 자, 근데 10조의 사항을 보시면 사고가 났을 때 새로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자녀 임기로 해요. 그러니까 2년을 보장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사고가 나서 새로 들어온 보궐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의 자녀 임기요. 조금만 하는 거죠. 근데 위원이 사고가 생겨서 보궐위원으로 새로 들어오면 2년 임기를 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위원장한테는 야박하고 위원장은 보궐위원장으로 들어오면 전임 위원장의 자녀 임기밖에 못 한다니까요. 근데 위원이 사고가 나서 새로 들어온 보궐로 들어온 위원은 임기가 새로 시작해요. 즉 2년 임기를 그냥 보장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위원장한테는 야박하고 위원한테는 후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11조 회의. 이번에 경찰청은 월 1회, 시도청은 분기 1회 개최합니다. 자, 3항에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장 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자, 청장, 그다음에 재적 3분의 1 이상. 이게 국경위 자경위랑 비교하면 국경위 위원장, 그다음에 장관, 청장, 위원 3인 이상이죠. 자경위는 위원 2명 이상. 그다음에 시도지사, 시도청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시도청장은 시도 자경위 하급 기관이기 때문에 임시회 소집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도청장은 안 들어가고요. 자, 18조부터 여기가 5기 3종 매교예요. 5기 3종 매교. 자, 그래서 먼저 기본 계획, 인권 정책 기본 계획 5기 5년마다 경찰청장이 5년마다 기본 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넘어가서 3종 역시 경찰청장이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3년마다 그다음에 거기 2항에
경찰 관서장은 매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5기 3종 매교, 5기 3종은 경찰청장, 매교는 기관장, 관서장, 5기 3종 매교, 5기 3종은 경찰청장, 매교는 관서장. 자, 20조의 3 교육 시기 및 이수 시간이 있는데 신장교 5, 6일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임은 신임 교육기관에서 5시간 이상, 관서장 플러스 직원까지, 연 6시간 이상, 신장교 5, 6일, 신장교 교육기관 입소하면 우리 경찰관들이 근무를 하다가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교육기관 입소해서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받거든요. 그러면 교육기관 안에서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인권강사 경찰관들이 있어요. 우리 경찰 안에서 인권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들. 그러면 다른 경찰관들 막 교육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때 인권강사 경찰관 등은 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서 다른 경찰관들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아래 인권영향평가의 실시를 보시면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인권영향평가가 어디 다른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있어? 없습니다. 없는 것을 경찰이 그냥 여기 훈령에다 그냥 넣어놓고 우리 자체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영향평가를 시민단체들이 엄청 높게 평가합니다. 경찰이 자체 그냥 시행하는 것이라서. 그래서 그 자체 시행하는 것이 경찰청장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주어를 경찰청장으로 해놓은 다음에 하야한다라고 해놔가지고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영역이 법정집이죠. 법정집. 오른쪽에 법령규칙, 정책계획, 집회시위. 그리고 그때 하는 시기가,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시기가 법정집 6.3입니다. 그래서 법령규칙은 해당 법령규칙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기 60일 이전, 법정집 60일 이전. 정책계획은 법정집 6전 확정되기 이전에, 집회시위는 집회시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법정집 6.3, 법정집 6.3, 6.3에 6.3은 이제 0을 하나씩 붙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법정집 6.3 생각해 주시고, 24조하고 25조는 연진반점으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어떤 수험생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연진반점. 뭐냐면 연진반점, 연 1회 이상, 그 다음에 반점,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진단, 인권 진단, 연 1회 이상 인권 진단, 반점, 반기 1회 이상 인권 점검. 그래서 24조의 점검, 인권보호 담당관은 반기 1회 이상 반점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요. 25조 진단, 인권진단, 인권보호 담당관은 연 1회 이상 인권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인권진단,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 점검, 인권영향평가 점검. 자, 28조 진정의 접수 및 처리. 인권침해 진정은 문서 또는 전화, 구두로서. 인권침해 진정 구두로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전화로도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이게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 진정 취소도 문서나 전화, 구두로 다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접수 및 처리가, 인권침해 진정은 문서, 전화, 구두로 접수받으며 담당 부서는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실이고요. 2항에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실은 진정이 제기되지 아니했더라도 직권으로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29조 진정의 각하, 그 다음에 37조 다음 페이지 진정의 기각이 있습니다. 진정의 각하는 뭐고 기각은 뭐예요? 각하는 조사해보지도 않고 짬시키는 것이 각하입니다. 기각은 조사해봤더니 야 너는 인권침해 당했다고 했는데 인권침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기각입니다. 그래서 각하는 딱 제의된 것만 봐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조사하지 않고 짬시키는 것이 각하입니다. 그래서 각하 안에는 1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해. 2호 진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야. 3호 피해자가 조사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했어. 그럼 피해자 조사를 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진정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공소시효가 지났어. 뭐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나 종료된 거 이런 식으로 확실한 사유, 아무것도 아닌 것이 확실한 사유, 조사하지 않고 그냥 짬시키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7조를 보시면 진정의 기각은 조사해봤더니 인권 침해는 아니야. 그겁니다. 그래서 1호에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조사해봤더니 뭐 사실이 아니야. 이후에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따로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도 인정하는 거. 조사해봤더니 피해 회복이 이미 이루어졌어. 자, 3호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냐는 경우 조사해봤더니 네 말은 맞는데 네가 얘기하는 그 사실은 있었는데 인권 침해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의 기각 사유입니다. 야, 진짜 이제 끝났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여러분 힘 조금만 더, 이건 뭐 1분이면 됩니다. 1분. 자,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상단에다가 2020년 제정했다고 좀 적어놓으시고 2020년 엄청 최근에 제정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뭔 이런 뻘짓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안에 인권관련 규정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경찰 공무원 행동 강령도 있고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아니 그것을 잘 갖고 그것을 지켜야지. 새로 뭘 제정을 해. 새로 제정하려면 제대로 제정해야죠. 삐뚤어져야 되게 삐뚤어. 제가 그래서 이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을 우리 승진 시험 강의할 때도 삐뚤라고 엄청 욕합니다. 이거 맞는 사람은 엄청 열받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만들지 않았겠지. 높은 사람이 시키니까 만들었겠죠. 근데 어쨌든 자 보세요. 왜 삐꾸강령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5조에 부당지시 거부 및 불이익 금지. 경찰관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받거나 강요받았을 경우 지시 상관의 지시네. 오케이? 상관의 지시 이를 거부해야 하고. 거부하래요. 꼭 맞는 것 같죠? 맞아. 맞긴 맞는데 우리 경찰학에서 지금까지 완전 일관적으로 서술했던 거랑 다르죠. 뭐냐면 국가공무원법에 복종 의무가 있죠. 공무원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는 복종해야 된다요. 그래서 복종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조항들에서는 상관의 지시가 위법한 것이 분명한 경우 또는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시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상관의 지시를 하더라도 전부 다 임의 규정을 해놨습니다.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행동하는 책임감과 상담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적 규정을 해놨어요. 왜 그래? 복종 의무 그 가행 규정하고 충돌하지 않게끔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거부해야 하고 가행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행 규정입니다. 가행 규정. 거부할 수가 있고가 아니라 거부해야 하고 가행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삐꾸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삐꾸강령. 자, 2학년 6조에서 차별 금지 및 약자 소수자 보호 거기에 맨 끝에 성적 지향이 없어. 뭔 말이냐면 이게 지금 차별해서는 안 되는 차별 금지 영역을 나열해 놨어요. 거기서 성적 지향을 안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적 소수자를 엄청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소수자들이 병이 아니라며 차별하면 안 되죠. 유전자라며 그럼 차별하면 안 되지. 아니 우리 조직 안에서 다른 법령 규칙은 모르겠지만 인권 관련되는 규칙을 제정하려고 하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 성적 소수자 넣어야죠. 왜 이런 말을 제가 드리냐면 제정할 때부터 신문에 나왔어요. 경찰청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차별해서는 안 되는 영역에 성적 지향을 넣어야 말아야 하는지가 견해다툼이 있다. 이게 언론에 나왔다니까. 언론에 나왔는데 결국 뚜껑 까보니까 없어 이게. 이러려면 이거 지금 이런 거 제정하지 말아야죠. 아니 인권을 규정하는 규정에서조차 차별하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을 규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규정이죠. 이렇게 하려면 제정하지 말았어야지. 여러분 구조를 볼게요. 구조. 위험 발생의 방지 및 조치.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유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 그 아래 생명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를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규정해놨죠. 좋아. 좋기는 뭐가 좋아? 좋은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직법 5조에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야, 뭐 잘났다고 엄청 비슷하게 막 서술해놓은 다음에 조치를 해야 한다. 잘났다 이 새끼야. 너 조치 네가 다 해 이 새끼야. 이런 규정은 이제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규정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끼리 약속이 있거든. 체계가 있고 약속이 있어. 야, 그걸 봐가면서 규정해야지. 대충 그냥 규정한다면 이 사람 이거 제정한 그 부서는 성과평가 잘 봐줬겠지. 그렇죠? 우리는 지난해 경찰관 인권 행동 강령도
제작할 만큼 열심히 일했다. 성과평가 잘 맞았겠지. 잘하긴 뭘 잘해. 이런 규정을 뭐하러 만드냐고요. 제가 그래서 이 규정은 삐꾸 강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시험이라는 것은 붙으셔야 돼요. 떨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붙어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꼭 승리를 쟁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